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 되는 여자고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에 원래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모 대기업에 종사하다가 육아 휴직 중에 있는 상태네요. 어린 울 아들 재워두고 오래간만에 얻은 혼자만의 시간에 사연 좀 적어보고자 해요. 저는 정말이지 어언 3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사건들은 전부 드라마나 영화, 인터넷 썰 따위에서나 볼 법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네요. 네, 이쯤 하면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 이혼했습니다. 1년 정도 사귀고 급하게 결혼한 남편. 아니 그 자식이랑 이혼한 지도 이제 3달이나 지났네요. 그동안 너무 경황이 없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제 멘탈로는 도저히 못 버틸 시련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에게 극복 불가한 건 역시 천지자연에 의한 재해 같은 것 뿐이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 자식은 올해 35대고요. 거래처 사람이라서 같이 식사 몇 번 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정말 그 자식 실체를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까지 싱글로 지내고 있겠지 싶으면서도 밝게 웃는 아들 얼굴을 보면 그래도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제 혈육이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서 그런지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또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기도 하고 저 역시 벌이가 괜찮은 편이라 아들 혼자 키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뭐 요즘에는 정자만 기증받아 싱글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나 원참 그 자식이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혼료 따지쯤이 아무것도 아니죠. 글쎄 제 아들 이름이 그 자식이 3년 사귀었던 전 애인 이름으로 지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가관인 점이 뭐냐면 그 전 애인이 남자였던 거죠. 게다가 전 애인 직장도 변변치 않습니다. 뭐 말로는 식당 종업원에서 착실하게 일해 매니저직까지 올라갔다나 뭐라나 하는데 그 식당이 참 불건전한 곳입니다. 예, 땡프로 같은 곳 유흥업소 말이에요. 땡스트바 정말 기가 막혀서. 물론 저는 성지향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관해 개방적인 편이기 때문에 동성애나 양성애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체성이나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해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보는 입장이고 사회적인 시선도 편준되지 않아야 한다. 줄곧 이런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 삼는 건 그리고 한때는 남편이었던 그 자식한테 정이 떨어지게 된 건 그 자식이 양성애자여서가 아니라 양성애자임을 속이고 저랑 결혼했다는 거죠. 또 평소 저한테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눈버렸다, 입맛 떨어진다 등등의 말들이요. 근데 그러던 그 새끼가 3년간 땡바에서 만난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자식 처음에는 정말 자신만만하게 적반하장 태도를 취하더군요. 아이 이름을 장명하고 호적에 올린 다음 1달 정도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아이 이름이 그 자식의 전 애인 성함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거래처에서 친해진 언니가 커피 한잔할 겸 저희 동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던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원래는 코로나도 그렇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약속을 미루려고 했는데 왠지 느낌이 쎄한 게 뭐랄까? 꼭 나가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상신이 도운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언니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전부터 와 있던 것 같던데 어째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딘가 안 좋아 보이기도 했고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망설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언니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네? 등등 너스레를 떨면서 물었더니 언니가 어물쩍 하다가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입을 열더라고요. 그 자식에 관해 보거나 들은 정보를 술술 들려주던데
물론 저는 소문이 좋지 않나 보다 넘겨 짚으려고 했죠. 그리고 정색하면서 그 자리를 나와버렸고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자고 있을 때 핸드폰에서 자꾸 알람이 울리길래 제가 대신 꺼주려고 화면을 봤는데 세상에 인스타 알림이 엄청 수두룩하게 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분명 자기가 하는 SNS라고 카톡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저는 순진하게 또 그 사실을 믿고 있었고요. DM 보낸 사람 아이디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언니가 말해줬던 사람 같은 거예요. 그 자식이 회사에서 남자 만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모양이죠. 저는 당연히 안 믿었는데 참 그 아이디를 검색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가 해주던 말들이 귓전에서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라서 글쎄 그 사람이 제 아들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여기까진 우연의 일치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아들 이름이 정말 특이했어요. 솔직히 특이한 이름이 좋아서 동의한 것도 있었고요. 물론 뜻도 뜻이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올린 게시글이 참 많더라고요. 300개가 넘어가는 게시글을 모조리 하나하나 정독했는데 글쎄 밑으로 쭉 내렸더니 그 자식이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동료끼리 남긴 사진을 넘어서 단순 우정이 아니라 애인끼리나 취할 제스처를 하고 말이죠. 남편이 처음에는 단순 친구였다. 왜 남의 폰을 함부로 보냐. 음침하게 인스타 아이디 검색이나 하고 있고 어쩌고 하면서 개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물러서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 새끼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는지 나가서 술 퍼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법률 자문까지 구하고 이혼 서류 작성 준비까지 하니까 그제야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다. 제발 날 두고 떠나지 마라. 이혼하지 말자. 아들한테도 안 좋다 등등 별별 소리를 짓거렸어요. 지도 막상 똥줄 탄 건지 눈물 연기까지 펼쳐가며 빌었던 거죠. 역효과 나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오히려 없던 전까지 더 떨어져서 시간 줄 테니까 얼른 짐 가지고 느그 잘난 부모 밑으로 가라고 했죠. 신혼집도 제가 주택 청약 들었던 거 당첨돼서 제 명의로 했었거든요. 참 그런 비렁뱅이에 잘난 건 없는 새끼가 뭐가 좋다고 결혼했었는지. 그 자식이 상술은 좋더라고요. 그 자식 거래처에서 하는 일도 영업사원 같은 거였는데 나름 직급도 있고 학벌도 저보단 아니지만 괜찮고 설탕 발린 말도 워낙 자주 하고 센스도 있길래 결혼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걔네 부모님 빚까지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다 망해서 진 빚인데 부모님이랑 자기는 별개라며 큰소리 떵떵 칠 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혼 도장까지 찍고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갖는 걸로 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개명했고요. 그 자식은 이미 그런 거 태세 전환에서는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굴더니 온갖 악담 퍼붓고 나가더라고요. 네가 잘 될 것 같냐? 이혼녀 돼서 잘 살아봐라 같은 소리 하면서요. 네, 안타깝게도 타격감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더 늦기 전에 일찍 걸러서 우리 아가 어릴 때 걸러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 일관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죽었다고 하려고요. 죽었다고. 그 자식 그 후로도 문자나 SNS로 온갖 저주를 퍼붓더니 전부 부메랑 맞고 잠적했네요. 그 자식 소문도 안 좋고 저 때문인지 실적도 안 좋아서 회사에서 꽤나 애 좀 먹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뒀다네요. 뭐 자기 말로는 다시 3년 사귄 그전 애인이랑 교제할 거다 뭐다 큰소리를 쳤었는데 전 애인 인스타 가보니까 전 애인은 또 다른 사람이랑 사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참 뭐랄까 마음이 편하거나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쓰레기한테 지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단호하게 나간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네요. 모쪼록 결혼은 정말이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 같고 이혼은 결심했으면 겁먹지 말고
완강히 밀어붙이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기를 혼자 키우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건 알지만 개떡 같은 남편 데리고 사느니 이혼하고 싱글맘 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남편 돈 걸러내고 새 출발해서 기쁜 요즘이네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얄미운 시누이 얘기 좀 해볼게요. 정말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이젠 아주 평온한 상태지만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둘 다 직장생활하며 연애하다가 좀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같이 있자 하는 마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저한테 본인 가정에 대해 얘기할 때 아버지 혼자 남매를 키우셔서 고생이 많았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노후도 안 돌보고 열심히 키워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평생 보답하면서 살 거라고 말했고 매달 월급에서 30만 원씩 떼어드리려고 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 말했기 때문에 저는 한치의 불만도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남편 본인한테는 정말 소중한 아버지이고 평생의 은인이지만 저한테는 그냥 시아버지일 뿐이니 효도는 본인이 한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내 효도는 너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 이해만 해달라던 사람이었죠. 그런 얘기를 듣고 결혼을 하니 더욱더 잘해드리고 싶어져서 집이 엄청 가까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인쇄소 운영을 하셨는데 요새 사실 일도 많이 없고 일이 있어도 사람까지 쓰면서 할 수는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늘 혼자 일을 하셨죠. 그래서 쉬는 날이면 저나 남편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회사에 바쁜 일이 많아서 잘 도와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꼭 뭘 도와드려야 하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바쁜 시기라 좀 그래야 하는데 마음이 저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 몸살 걸리셔서 병원에서 수액 맞고 계시다기에 달려갔습니다. 아가씨는 시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쉬는 날이나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도우면 안 되냐고요. 그 말을 직접 들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더하더군요. 다른 집엔 며느리들이 효도하려고 난리인데 우리 집은 그런 거 하나 없고 어디 와서 밥을 한번 해주기를 하나 뭐 어디 가서 옷 조가리를 하나 사서 시아버지를 드리기를 하나 지금 이렇게 바쁠 때 좀 와서 도우면 좋은데 왜 안 그러냐고 저를 닥달하시는데 옆에서 시아버지 들으시다가 얘가 내 직원도 아닌데 돕긴 뭘 돕냐며 그만하라고 하셔서 일단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모셔다 드리고 죽 끓여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니 진짜 열받는 겁니다. 남편한테 또 말하자니 그냥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날은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번 얄미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님 생신이면 오늘 아빠 생일인데 와서 맛있는 거 해주죠? 뭐 사드려요? 제가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걸 참견하는 것도 웃기고 며느리라고 가서 생일상 무조건 봐야 한다는 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냥 시어머니 안 계시니 제가 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다 참고 하긴 했지만 지는 거들지도 않고 같이 살면서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하면서 훈수 두니까 짜증났죠. 그리고 다음날 마침 토요일이라 일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나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저녁에 데리러 온다고 하기에 아무 불만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러 갔는데 아가씨 나갈 준비하고 있기에 어디 가시냐 했더니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고 온다 하면서 오늘 내일 쉬시니까 아빠 좀 도와주면 되겠다 그러기에 아가씨는 안 도와드리고 약속을 가냐 했더니 미리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다 하기에 진짜 열받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가던 길 갈 것이지 괜한 시비를 또 걸더군요. 다른 집의 며느리들은 안마의자도 사드리고 하던데 언니는 돈도 잘 번다면서 왜 그런 것도 안 해주냐며 용돈도 오빠 월급에서 주고 돈 관리도 각자 한다고 들었는데 돈 모아서 뭐해요? 하기에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아가씨는 사회생활 하는데 왜 안마의자 하나 못 사드리고 용돈도 한 푼도 안 드리고 되려 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니 아직 어려서 월급도 얼마 안 돼서 그렇고 나도 옷 같은 거 이쁜 거 있으면 사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래봐야 다 몇만 원짜리던데 아직도 한 달에 30만 원 이상 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그이가 주는 용돈에서 드리는 건 아세요? 하니 어차피 오빠 돈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하기에 그렇게 네 돈 내 돈 할 거면 내가 집 살 때 돈 더 보탰고 공동생활비도 제가 더 부담하는데 그냥 다 똑같이 하자고 하고 용돈 못 드리게 만들까요? 하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못됐어요? 하면서 시비를 걸더군요. 입실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무시하고 일 도와드렸습니다. 표정이 어두우니 아버님이 무슨 일 있냐 힘들면 안 도와줘도 된다 쉬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혹여나 땡땡이 때문에 기분 나쁜 거며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엄마 없이 아빠가 오냐오냐 키워서 버르장머리가 좀 없다면서요. 또 그 말 들으니 아버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말동무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8시나 돼서야 왔고 아가씨도 그쯤 와서 늦은 저녁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 성질을 긁더군요. 언니 엄청 잘 먹네요. 임신하면 살 많이 찌겠다 말하는데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왜 이리 열부터 올라오는지 혼났습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건 알지만 아버님 앞에서 그냥 할 말 했습니다. 아가씨는 지금부터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 만들려면요. 그러니 혼자 열폭해서 남자들 줄 선다고 난리 치기에 아, 네, 그러시구나 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웃고요. 계속 저한테 뭔가 신경전을 거는데 전처럼 계속 당하고 있긴 싫었습니다. 저희 신혼여행 다녀온 얘기를 하더니 우리 아빠 해외 한번 못 나가봤는데 다음에 한번 보내주겠지 언니가 하기에 아가씨 저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다녀온 것 같던데 그때 아버님이랑 가지 왜 안 가셨어요? 물으니 당황하면서 그건 우정여행으로 미리 약속해 놓은 거라 다녀온 건데요?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우정이 중요해요? 하니 심히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이 효도는 자식인 네가 해야지 왜 언니한테 난리야. 앞으로 자꾸 신경 건들지 마라 말하니 삐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죠. 그렇게 그날 마무리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뭐 엄마가 없는 아버지라 처음에 오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제 좀 챙겨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기대한 거랑은 너무 다르다고. 차라리 오빠 결혼 안 했을 때 같이 살 때가 더 나았다며 다른 집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시댁에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었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마인드랑은 너무나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답장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저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요. 그랬더니 그건 그냥 부담 줄 수 있으니 한 말이고 언니가 좀 알아서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기에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어서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아가씨만 잘하시면 될 것 같다고 보내고 씹었습니다. 자꾸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으니 아가씨로 스트레스 받나 싶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하려니 아버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친구들한테 말하니 참교육을 시켜주라느니 여러 방법을 제시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준다 하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너무 놀랐죠.
만나보니 너무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가 좀 되었고 그냥 엄청 조용하시고 차분하신 분 같았습니다. 남편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고 아마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좋으면 됐다고 할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아가씨가 자꾸 무슨 일 하는지 캐묻고 어디 사는지 묻고 호구조사를, 눈치가 없는 건지 말도 참 아름답게 하더군요. 아빠, 요새 잘 만나보고 살아도 살아야지. 사기꾼들도 많대. 이러는데 듣는 제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버님 당황해서 여자분 표정 살피시는데 남편이 진짜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이게 진짜 오냐오냐니까 정신머리가 나갔나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자꾸 입을 놀리냐고요. 엄마 없이 자란 막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점점 돈 없는다면서 아버지 앞으로 용돈도 주지 말고 알아서 먹고 살게 하세요 하는데 오빠가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거 본인도 처음 봤는지 눈이 동그래져서 어버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자리 끝나고 얼마 뒤에 아버지는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고 아가씨한테는 이제 밥벌이하는 성인이니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모은 돈도 없는데 어찌 나가 사냐고 징징대는 아가씨. 남편이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아라. 너 그렇게 효도효도하면서 아버지 챙기길 바라더니 이제 옆에서 챙겨주실 분 있으니 마음 놓고 나가 라고요. 너무하다면서 엄청 삐진 것 같았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래도 원룸은 제가 얻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후에 괜찮은 방 얻어주니 그제서야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괜히 아빠 안 챙겨주는 것 같아서 심술 부렸다고요. 저도 그냥 그래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하고 말았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가슴속에 담아뒀던 고구마들 남편이 쑥 내려가게 해줬으니 나쁘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은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되려 이제 언니 하면서 잘 따르네요. 무작정 자꾸 감정 싸움하는 것보다 회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은 저보다 3살이 많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실습자 회사에서 실습을 했는데 신랑은 그 회사의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직 업무라서 신랑과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부서별로 인사를 다닐 때 본 적이 있었고 실습을 하던 중간중간 그 부서에 갈 일이 있어서 종종 보게 되었었죠. 신랑은 그 부서의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실습이 끝나가는 무렵 회사에서 전체 회식이 있어서 회식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 결국 중간에 필름이 끊기고야 말았어요. 아침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과 함께 눈을 떠보니 저는 한 모텔에 혼자 누워있더라고요. 물론 옷은 다 입고 있는 채로요.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주변을 살펴보니 협탁에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어제 과음을 하셨네요. 일어나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지씨 맞나요? 아, 네. 어제 일 걱정하실까봐 전화 달라고 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어제 과음하셔서 혼자 집에 간다고 비틀거리시면서 가는데 주변에 남은 분들도 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잠금이 없는 분들은 가족들께 연락해서 보냈고 민지 씨는 휴대폰에 잠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옮겨뒀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아무 일 없었고요. 혹시 걱정되시면 그 모텔 CCTV 조회라도 해보세요. 저는 금방 나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 직원분을 피해서 다녔고 실습이 마무리된 이후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건 몇 년 뒤 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신랑이 매장 관리차 나왔고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신랑은 그 사이에 진급을 했고 저는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한 이후였고 저희는 종종 만나서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무난하게 하던 중에 갑자기 시아버님의 건강이 위독해지시면서 결혼을 서두르기를 바라셨고 결국 집을 해주시겠다는 시댁의 제안에 저희는 원래의 계획보다는 조금 빠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만이 혼자 남게 되셨어요. 저희 신랑은 가족들과의 정이 끈끈한 사람이다 보니 결혼 후 시댁에 자주 찾아가면서 어머님이 외롭지 않게 돌보기도 했고 저에게도 종종 같이 가자고 말을 했지만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남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되지는 않아서 저는 중간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은 기존의 회사를 퇴사하고 본인의 가게를 하고 싶다고 창업을 선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정적인 생활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장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야겠다라고 시작할 만큼 가벼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신랑은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사업 아이템을 이리저리 이야기하였고 저의 반대와는 달리 시댁에서는 남자라면 큰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적극 동참했습니다. 저는 신랑의 사업이 마땅치 않았지만 결국 사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첫 단추가 요리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어요. 슈퍼바이저로 매장을 관리하면서도 정작 신랑은 자격증 하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신랑은 독학으로 필기 공부를 끝내고 매일 요리학원을 다녔습니다. 하루는 찜닭, 하루는 비빔밥, 다양하게 음식 갖고 오기를 몇 개월. 신랑은 결국 자격증을 따고 가게 오픈의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습니다. 가게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고 신랑과 시댁에 들러서 밥을 먹으려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슬슬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대출이 어쩌고 하는 그런 소리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주방에서 어머님께 어머님 어디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어머님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너 내가 이사 가는 거 모르니? 말씀하셔서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식사를 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왜 이사 가세요? 여기가 저희 집이랑도 가깝고 좋지 않으세요? 너 아까부터 왜 그러냐? 너네 장사한다고 내가 이 집 팔고 돈 해준 거잖니. 네? 어머님이 돈을 해주시다뇨.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신랑은 당황하면서 엄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 라고 어머님께 입막음을 하는 듯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신랑의 태도에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께 과일을 가져다 드리며 다시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집을 파셨어요? 그래, 너네 장사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팔았지. 안 그래도 철수가 집 판 거 미안하다고 자꾸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래도 너네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 걱정 말거라. 어머님, 뭔가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너 걱정할까봐 그랬겠지. 아니, 철수씨 가게 하는 거 저희 집에서 돈 준비해줬거든요. 2억이요. 그 정도는 해야 집기나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한텐 처가에서 도움도 못 받는다고 해서 이금융권 생각하길래 돈 빌려준 건데? 그렇게 시어머님과 대화를 마치고 신랑은 가게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보러 간다고 해서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복잡한 마음 정리하라고 집 정리를 하다가 자동차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가게에 준비할 돈도 없다는 양반이 대형 SUV를 계약했더라고요. 그렇게 어이없어 하는 와중에 신랑이 왔고 저는 신랑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돈 받았어? 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 사업한다니까 투자하신 거지. 당신 우리 집에서 받은 돈으로 부족했어? 그래서 어머님 집까지 팔게 한 거야? 아,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적적해 하기도 했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서. 알잖아, 나 외동인 거.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다가 당신이 어머님 모시자고 하면 내가 응 그래 그럴 줄 알았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거 당연한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건 아니지. 어머님 돈 당장 돌려드리고 우리 집에서 받아간 돈 쓴 내역 보여줘. 당신을 믿은 내가 잘못이야. 없어. 뭐라고? 다 쓰고 없다고. 공사대금 다 줬고 집기료도 다 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적어도 2억은 남아야 되잖아. 다른 데 투자했다가 날렸어. 그렇게 한참을 따져서 물으니 부재서야 신랑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께 돈을 먼저 빌려서 받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장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로 조용히 도움을 달라고 말을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덜컥 2억이라는 큰 돈을 신랑에게 준 거였습니다. 신랑은 본인이 필요했던 2억 이외에도 2억이라는 큰 돈이 생기고 나니 견물생심이라고 갖고 싶던 차도 사고 조용히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도 하고 왔다고 하네요. 저는 신랑이 도박을 하는지는 정말 추호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신랑은 종종 그곳에 가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 단위로 자주 놀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으니 그 돈으로 더 큰 돈을 따려 했다가 다 날려먹었다네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돈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제 인생 걸 만큼 큰 돈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너무나 아깝고 아깝지만 그래도 부모까지 등쳐먹는 남자를 믿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했던 신랑의 모습에 반해 만나게 되었고 등 떠밀리듯이 급하게 한 결혼이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예쁜 말을 하던 사람이 상스러운 욕을 하고 제가 하는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많이 힘든가 보다.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려 노력했고요. 저는 그저 신랑과 작은 가게에서 신랑의 꿈이 커가는 걸 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도박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랑에게 물어서 알게 된 건데 이미 잦은 도박으로 대출도 많고 종종 연체 기록도 있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이용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렇게 이혼까지 했는데 신랑은 자격증을 따려고 다닌 학원 수강생 중 한 명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더군요. 그때는 제가 이혼을 한 무렵이라 바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쩐지 그런 상황들이 다 계획적인 것 같고 저를 속인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마침 제 친구들이 신랑의 가게인 줄 모르고 다녀온 게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친구 중 한 명이 신랑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불쾌해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나름의 복수의 방법이 말이죠. 제 친구들이 맘카페, 블로그, 인스타 등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이혼한 이야기와 바람이 난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노발대발하며 그런 놈은 잘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며칠 사이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 카페, 블로그 등에 가게가 비위생적이고 불친절하다는 평을 남겼고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친구가 저와의 이혼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다 보니 점점 신랑의 가게도 입지가 좁아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신랑이 또 사채에 손을 대기라도 한 건지 가게를 오픈하고 4달도 안 돼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날이 많아지더니 꼭 가게가 망했더군요. 주변 지인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처음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다가 지금은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길래 그놈 잡으면 찢어 죽여달라고 말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이혼을 안 했으면 저도 같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거나 또 부모님께 손을 벌려 그 빚을 갚았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네요.
그 남자에게서 탈출한 걸 복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